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혼과 경제 문제 2탄. 자, 이혼하게 될 경우에 우리 이제 가정주부님들, 아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경제적인 독립이죠. 아니, 남편은 정말로 회사에서 잘 나가는데 아내는 경력 단절, 애 낳고 집안 살림하느냐, 그동안 이제 직장 생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직업을 구하려니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재산 분할을 받게 됩니다. 자, 위자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위자료는 금액도 많이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산 분할은 뭔가요? 그야말로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재산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자는 게 재산 분할이잖아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도 있을 것이고 또 맞벌이 부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재산 분할이 똑같을까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이 재산을 누가 얼만큼 기여했느냐.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 우리 서울 시내 아파트 하나 샀는데 남편이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아파트 대금을 마련했어요. 그동안 아내는 일을 하진 않고 집에서 이제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웠다. 이럴 경우에 예전에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아내가 기여도가 없을까요? 기여도가 있죠. 아내가 열심히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아내가 집안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심지어는 밖에서 돈까지 번 거예요. 맞벌이 부부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집안일은 다 아내가 했다. 그럼 누가 더 기여도가 많을까요? 아내가 더 기여도가 많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이 맞벌이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재산 분할은 이제 5대5에서 이제 많이 결정이 되는데 뭐 6대4나 아니 뭐 7대3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여도를 더 많이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이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온 재산이에요. 재혼을 했는데 남편은 원래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 건물도 있었고 집도 있었다. 그리고 재혼해서 한 10년도 안 살았는데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 아내가 50%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산의 기여는 남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이 더 기여도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하나도 못 받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재혼을 하자마자 뭐 1년도 안 살아서 이혼할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받지만 결혼 생활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동안의 재산 가치가 점점 늘어났다. 이럴 경우에 아내도 이제 재산 분할에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50%는 아니지만 뭐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뭐 30%, 20%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처갓집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아주 부자여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셨다. 아니면 이제 장인 장모가 아주 부자여가지고 아내한테 물려줬다. 근데 이제 물려받자마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받을 수가 없지만 물려받은 다음에 이제 그 며느리나 사위가 그 재산 관리도 열심히 한 다음에 한 10년, 20년 같이 살았다. 이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재판해봐도 이렇게 특유재산,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 재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서는 기여도는 좀 높게 평가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30%, 40% 인정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 인정받기, 특히 이제 재산 규모가 클수록 뭐 10억, 100억대에 갈수록 30% 잘 인정 안 해주시고요.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입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며느리나 사위가 열심히 재산 관리를 하면은 나중에 혹시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컷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재판했어요. 뭐 이혼 재판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판결을 다 받아놨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주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현금화해가지고 어디 꽁꽁 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땅속에 묻어놨다. 금고에 이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이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상대방이 재산 명의로 다 빼돌렸으면 다른 사람 명의 빼돌리거나 현금화했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다? 재산 분할 청구하기 전에 이혼 소송하기 전에 아니면 동시에 반드시 상대방 재산을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산에 대한 그 보존 처분.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 제가 이제 돈으로 받고 싶다 할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집 자체를 받고 싶다, 아니면 상대방이 집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 싶다 할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제 받아주니까 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좀 불안한 경우 있죠. 상대방의 재산을 좀 미리 빼돌리거나 아니면 좀 대출을 받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새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할 경우에는 그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명의로 할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부 결산제이기 때문에. 근데 공동 명의로 꽉 묶어두면은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는 공동명의로 됐을 경우에는 다른 이제 공동명의자 이제 도장을 이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대출 받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서로 상대방 기분도 좋게 하고, 아니면 또 혹시 모를 나중에 이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공동명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경제 문제 2탄 재산분할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 잘 입증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일을 했다. 그럼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한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아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안 살림을 잘했다, 아이들을 잘 키웠다, 내조한 거를 입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아내분들이 아이들 성적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이제 내조한 거를 다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 있는데, 다 법원에서 참고하니까 그 기여도를 꼭 입증하시고요. 더 중요한 게 뭐다? 아무리 판결에 이겨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면은 판결문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묶어둬야겠죠. 상대방이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는 게 바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하시면 상대방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지 못하니까 꼭 가압류 가처분 하시고요. 그 전에 우리 부부가 같이 이제 집을 이사 가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단독 명의로 하지 마시고 공동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요. 또 부부가 평등하다, 형평하다, 또 상대방 배우자의 기분도 좋게 하니까 공동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하청업체의 특허 기술을 탈취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인 A사는 대기업인 B사로부터 건설 공사에 쓰이는 X 제품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후 결국 이 X 제품을 B 회사에 계속 납품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A사는 아주 영세한 업체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또한 그런 자문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A사는 저비용만으로 X 제품의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받아 놓았지만, 특허의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단 한 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사에 X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도로만 B사로부터 제품 납품 요청이 오면 그때마다 X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4년간 A사는 B사의 X 제품을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납품을 하였고, B사는 그런 A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며칠 안에 그 제품을 납품하라는 주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A사는 어쩔 수 없이 X 제품을 미리미리 제조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사는 갑자기 X 제품의 주문을 중단했고, A사는 당황해서 어떤 일인지 문의를 하였으나 B사는 단순히 고객들이 X 제품을 찾지 않는다는 이유만 댔습니다. A사는 마냥 기다릴 수 없어 B사를 찾아가 미리 만들어 놓은 X 제품을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B사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A사는 답답한 마음에 B사의 건설 현장에 몰래 찾아가 봤는데 아직도 공사 현장에서는 X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보니 B사는 X제품을 A사가 아닌 C사한테 요청해서 더 싼 가격으로 X제품을 납품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B사는 더 싸게 X제품을 납품받기 위해서 X제품을 C한테 요청했고 A사는 그래서 판매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A사가 개발한 X제품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였습니다. A사는 아주 영세한 업체로 B사한테 소송을 걸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약 5천만 원 상당의 X제품만 B사가 구입해 준다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 또한 거절을 했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가 X제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적은 비용만을 투자해서 단 한 건만의 특허를 받아 놓았고요. 이 한 건의 특허조차 권리 범위는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을 이용해서 이 소송에서는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단순히 특허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법률의 독특한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법률이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A사가 B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A사가 미리 제조해 놓은 X제품에 대한 납품 대금을 B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록 권리 범위가 협소하긴 하지만 A사의 특허를 통해 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C사한테 X 제품을 제조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B사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 3의 제3항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A사는 B사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법 이외에 다양한 법률을 중심으로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결국 B사는 A사한테 합의를 하자고 먼저 연락을 해서 A사가 원하는 요구를 B사가 수용을 했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식대상권 첫 번째 시간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미리 강한 특허를 받아 놓아서 자신의 기술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이 있으니 이와 같은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건이 발생하면 이와 같은 법률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자신의 기술을 보호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을 겪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다가 갑자기 날아든 아령에 맞아서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날벼락인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그 아파트의 고층에 살고 있는 7살짜리 어린아이가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도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피해자가 9살짜리 어린아이가 위층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들을 어른들이 저질렀다면 당연히 상해죄나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살, 7살짜리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며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3가지 요건은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능력입니다.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형법에서 정하는 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때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위법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정당 방위처럼 합법화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컨대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했고 이것이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된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셋째,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그 행동에 대한 법률상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예컨대 미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가한들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 이상으로 사리 분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형법 제10조는 완전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사리 분별의 능력이 의학적으로 부족한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법은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른처럼 완전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상태이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14세 미만자이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아야 합니다.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년에 대해서 전과자의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부과하는 처분인데요.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의 위탁, 소년원 송치 이런 처분이 있고요. 소년부 판사가 개별 사건을 검토한 후에 해당 소년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촉법 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소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자가 소년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에서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결국 14세부터 18세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서 성인범보다는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 중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서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시작할 때 말씀드린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7세, 9세의 아이들에게는 그 행동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 피해자로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겠지요. 요즘 들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행을 저지르는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재의 10살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나 또 미성년자에 대한 감경처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자기 행동을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형사 책임 능력입니다.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능력을 부정해서 이들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의하면 14세부터 18세까지는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범으로서 성년범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10세부터 13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교육 목적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세 이하의 어린이는 형사적으로는 아무 제재가 없게 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미성년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의회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이며 자치입법기관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자체가 지자체와 독립한 법인격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지방의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큽니다. 지방의원은 모두 선출직이고 지역구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조례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과 토론권, 표결권을 인정하고 의정활동비와 기타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부 행위가 제한되지만 의원이 되기 전에 직을 계속 겸직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의장, 부의장과 같이 조직 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안건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최종 의결을 하는 본의회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이 있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는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이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는데 통상 6월, 12월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통상 8번의 임시회를 더해서 총 10번 내외의 회의가 개최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승인과 같은 의정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조례 제정권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뭘까요? 조례도 법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달리 제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례는 재정을 고려해서 제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상위법에 없는 과태료 부과나 지방세 부과 등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례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적인 성격의 조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상급 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여유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아무리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조례라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자, 조례안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거부권 행사인 제2요구가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광역지자체장이나 주무부서의 장관 등의 제2요구 명령에 의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해서 추라는 사건 번호가 붙는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또 재정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와 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기구의 설치와 운용,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과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지자체의 재산으로 보통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용도 변경 및 매각과 관련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방의회가 심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등 감사 기능입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9일 또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이런 행정사무 감사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집행기관의 정책과 별도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제안이나 정책 추진을 저지하는 등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상호 긴장과 견제,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자치를 이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지방의회와 그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의회도 입법권, 재정권, 사무감독권을 가진 의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 권한이 막강하고 의견 전달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주목하자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그 분양형 호텔 그 수익률 보장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런 등의 원인으로 호텔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피스텔이나 그 상가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 분양받은 호실들을 호텔로 운영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광고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수익률 광고가 현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분석을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고수익률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역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그 공정거래조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이런 과장 광고, 상가 분양에서 과장 광고의 대부분이 바로 수익 보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상가 분양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가장 솔깃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허위 과장 광고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교묘하게 이게 진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가 분양이 활성화되기 이전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서면상의 약속 또는 서류상의 약속 이런 것보다는 말로 하는 장담, 감언이설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하기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 데다가 자칫 잘못 써주게 되면은 이게 법적으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말로 하고 그치고 라고 하는 그 정도로 분양을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진 분양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분양회사들이 점점 교묘해지는 광고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바로 말로 하는 대신에 문서로 좀 써주자. 그래서 이 분양받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자. 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 투자하면 얼마를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문서로서 또는 광고의 문구로서 많이 이제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를 하고 연예인을 동원하고 이런 광고 내용 또는 게다가 분양 계약서라든지 문서, 수익률 보장 각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과연 저게 거짓말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이런 그 수익률 보장하는 문서가 증권의 형태로 뭐 수익 증권 이런 형태로 좀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인증서라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인증하는 이런 식의 약속을 하는 형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이게 신뢰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속들도 상당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양회사들이 이런 약속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 분양회사들은 이 분양 사업을 위해서 급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해산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 끝난 이후에 이 수익 보장은 해줄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분양회사가 다 해산되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익 보장 문제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미끼 정도가 아니냐, 사기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문서상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까지나 이런 약속에 불과합니다.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약속과 또는 약속의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을 혼동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운영사에게 호텔 운영에 관한 정권이 맡겨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수익 계산을 정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권리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객실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운영사에게 맡겨진 부분이고 그것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 입장에서는 그 재판을 통하기 이전에는
그 수익을 정확하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불리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분양형 호텔은 수익금 보장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형 호텔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 키포인트는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보장이 굉장히 허구성이 높다는 겁니다. 문서로서 약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약속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불확정적으로 약속된 수익금의 몇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약속은 분쟁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분양형 호텔의 분양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